와인 위주로 해가지고 상식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알코올은 이 합성 주정하고 발효 주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저희들한테 물어보는 게, 야, 소주가 그 옛날에 막 화학주 아니냐, 뭐 무슨 합성을 해가지고 몸에 해로운 그런 술 아니냐. 근데 우리가 마시는 그 소주의 원료는 정확하게 에틸 알코올이고, 공업용 그 알코올 냄새가 나는 건 메틸 알코올이에요. 그래서 탄화수가 하나가 빠진 게 메틸 알코올인데, 그걸 먹으면 눈이 멀어요. 그건 이제 공업용으로 아스팔트라든지 원유에서 추출을 하는 거고, 우리가 말하는 이 발효 주정이라는 것은 곡물, 아까 설명드린 곡물, 전분이라든지 당분에서 함유한 그 기본으로 해서 에틸 알코올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틸 알코올은 아무리 드셔도 몸에 뭐 눈이 멀거나 그런 건 없는데, 많이 드시면 이제 술 주백이 나오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거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합성 주정은 공업용으로 많이 쓰는데, 이제 우리가 마취라든지 아니면 에탄올, 그러니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이 용도가 되게 많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를 구분해서 우리가 만드는 주정은 쌀이라든지 보리, 고구마, 타피오카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전분이나 당분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우리 분산공장이 소주의 원료인, 즉 우리 술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처음 철물을 만드는 소주 원료인 에틸 알코올을 만들어요. 그 에틸 알코올이 최종적으로 증류를 하게 되면 95% 에틸 알코올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마시는 소주가 농도가 17%예요. 엄청나게 그 농도를 희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틸 알코올 자체만으로는 알코올 냄새만 나기 때문에 그대로는 마실 수가 없어요. 별 맛도 없고. 그래서 소주사별로 거기에다가 첨가물을 넣고 적정한 그 제조 방법, 레시피를 적용을 해서 자기네 술이 맛있다, 내지는 맛이 조금 알코올 냄새가 더 난다, 조금 맛이 좀 강하다, 부드럽다, 이런 이제 마케팅 컨셉과 제법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재밌는 게 이제 술도 종류가 있어요. 발효주류가 있고 증류주류가 있고 같이 짬뽕한 형성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 왼쪽 발효주를 보시면은 말 그대로 그냥 원료를 갖다가 그대로 활용해서 발효를 해가지고 여과해서 바로 마시는 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예를 들면 예전에 탁주를 만들잖아요. 막걸리. 그러면 집에서 이렇게 누룩도 넣고 고두밥을 짜가지고 따뜻하게 해서 발효가 되면은 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뭐 거기다가 뭔 정수리나를 박아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물이 필터링 역할을 하는데, 그게 나오면은 걸러서 이렇게 마시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료 그대로 그냥 여과해서 마시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발효주의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주는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와인은 포도를 갈아가지고 거기에 더 효모를 넣어서 발효가 되면은 알코올이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 원료 어떻게 해요? 여과를 하잖아요. 여과해서 그냥 바로 마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청주도 마찬가지로 쌀을 가지고 빚어서 발효된 것을 갖다가 여과해가지고 바로 마시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청아 또는 백화수고, 그 다음에 설화, 이런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효주 베이스는 곡물 원료를 발효시켜서 여과한 것 그 자체만으로 마시는 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증류주는 이 발효된 술을 갖다가 쉽게 소주골이라고 있잖아요. 불을 떼가 지펴가지고 그 발효된 액을 넣어가지고 불을 지피면은 이게 알코올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물을 떨어뜨리면은 냉각이 되니까 이게 소주골로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이 증류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소주는 95%로 만들기 위해서 아까 그 원료가 전분 원료, 고구마, 타피오카 여러 가지 원료가 있는데, 그 원료들을 가지고 발효를 해서 이렇게 농도를 진하게 증류를 하는 게 바로 증류주라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증류주가 바로 위스키라든지 보드카, 그 다음에 소주, 이것도 증류주죠. 그리고 구분을 하자고 하면은 와인, 그 다음에 청주가 이제 보통 정종이라고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확한 표현은 우리나라 말 표현에는 청주가 맞아요. 왜냐면 한자 용어가 앞에 맑은 청자예요. 그리고 앞에 막걸리가 아니라 우리 그 주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탁주라고 하는데, 한자가 혼탁할 탁이에요. 주세법에 정확하게 명명을 했는데
술을 빚어가지고 혼탁하게 재성한 거, 이게 탁주. 그 다음에 술을 빚어서 맑게 여과한 거, 이게 청주. 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탁주의 개념이 바로 한자적인 영혼을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가요. 혼성주는 이런 발효주류라든지 증류주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맛을 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먹는 요리주에 알코올 주정이 있는데 거기에 당도 넣고 약간의 뭐 다른 청주를 섞어서 맛술을 낸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로 혼성주라고 합니다. 발효주,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곡물 가지고 효모,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은 술뜻이라고 하고 또 주모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술주자에 어미모자 써가지고 술의 어머니가 된다 해서 주모가 이제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술을 만들 때 술의 요가 되는 게 주요고 그 핵심 그 매개체가 되는 게 주모예요. 그래서 주요하고 주모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주모 주요가 이용되는 게 바로 발효주 베이스입니다. 청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만드는 술을 여기다 다 표시를 해놨는데 얘는 청주하고 약주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청주는 100% 쌀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세분하게 들어가면은 이게 원료를 쌀을 안 쓰고 쌀에다가 저질의 전분질이라든지 옥수수가루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집어넣어서 만드는 것은 청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청주는 약간 다른 약주보다 고급 술이기 때문에 온이 원료를 쌀을 써야게 돼 있어요. 그것도 도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가양주라고 집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담그실 때는 그냥 뭐 시장에서 그냥 쌀 어떻게 고두밥 쪄가지고 거기다가 파는 거 누룩 넣어가지고 대충 온도 맞춰가지고 발효하잖아요. 술 냄새는 나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정제되지 않은 술이다 보니까 잡미가 나고 온갖 잡스러운 향미가 나고 그러거든요. 근데 청주는 굉장히 정제된 술이기 때문에 그냥 싱글 그 맛, 향미가 달라져. 그래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약주에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좋은 술로 빚어졌다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맥주는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이게 호흡이 들어가고 쌀, 뭐 보리 이렇게 원료 섞어가지고 효모 넣어서 발효하는 건데 얘의 가장 큰 특징은 약간 씁쓸한 맛이 있는 호흡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흡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트라고 그 보리를 싹 틔운 게 메가거든요. 그 엿기름, 즉 우리말로 엿기름에 그걸 그 활용해서 쓰는 게 이제 맥주 종류입니다. 지금 세율은 왜 다 저기 차이가 있어요? 세율. 네, 그 앞에 것도 세율. 이거 보시면은 세율이 자 탁주가 세율이 5%거든요. 네. 무슨 이야기냐면은 원가가 100원이에요. 그럼 세금은 얘는 5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약주는 100원이면 세금이 30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청주도 30원이에요. 맥주는 72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주세법에 모든 술에는 세금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비율은 국세청에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발효주는 5에서 30%, 그 다음에 증류주는 72%, 나머지 그 술은 뭐 그 일부 30에서 72를 적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맥주는 발효주예요. 왜냐면은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이런 원료를 써가지고 증류를 안 해요. 근데 세율이 72%. 이 발효주에 속하는데 발효주가 전부 다 30이거든요. 앞에 보시면은 이 탁주는 누룩을 쓰기 때문에 별도로 5%로 낮게 해주는데 나머지 약주나 청주는 30%거든요. 맥주는 70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술의 85%가 소주 맥주예요. 이유는 뭐냐면은 국민들한테 세금을 걷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한 예외 조건을 걸어서 맥주는 71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넌센스죠. 네. 괴리죠, 괴리.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걸 알아요. 우리도 알아. 당연히 발효주니까 맥주는 30% 세율을 받아야 되는데 왜 71을 받느냐?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돈을 걷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맥주를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 청주를 드시든지 소주도 72%,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많이 드시는 소주도 70이에요. 그러니까 1,000원이면은 720원이 세금이에요. 그래서 섞어가지고 1,720원에 추구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리고 청주는 1,000원이면은 1,300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용량이라든지
그 맛에 의해서 소비자들이 이제 이 술을 선택을 하는데 이왕이면 이제 빨리 먹고 취하자. 그래서 이제 소주를 많이 드시는데 사실은 이런 새우의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모순이 숨어져 있죠. 지금부터는 이제 그 와인, 그 술 중에서 아까 제가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와인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소주, 맥주가 전체 한 85%예요. 그리고 좀 아쉽지만은 이런 와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가 전체 MS의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 레스토랑이라든지 와인샵에서 와인을 고상하게 마시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MS라든지 쉐어가 차지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뭐 대중적인 거에서 많이 치이죠. 국내산은 지금 제가 경산에서 그때 조사한 바로는 우리가 경산 만든 전체 통틀어서 대부분 와인 다 OEM으로 수입해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진짜 오리지널티 만드는 건 3%도 안 돼요. 3%밖에 안 돼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리고 경산에서 와인을 만들기는 하는데 그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마주앙 레드, 마주앙 화이트도 스페인이라든지 칠레에서 원액을 갖다가 브랜딩을 해가지고 그 저기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제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미사주는 달라요. 미사주는 경북 그 영천에 있는 마을에 포도를 계약 재배해가지고 사이벨 일명 또는 시벨이라고 하는데 그 품종의 포도를 백포도를 농가한테 계약 재배를 해서 그걸 여름에 수매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담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수입 원액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말 그대로 오리지널 우리나라 원료를 가지고 국내산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맛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마주왕 신부님한테 마주왕 하나 딱 받으면 막 신의 선물이라고 좋아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제 입맛에 맞지도 않고 맛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꽤 여러 가지고 제 맘대로 맞춰니까 이제 비밀 아셨죠?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그 한계는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의 과정이다 보니까 그걸 다른 수입을 섞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전문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많은 와인들이 그 어떤 재배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품종이 다르고 맛도 다르다 보니까 그 별로 와인 예전에는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농가들도 한두 농가들이 계약 재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되니까 차라리 다 갈아엎고 거기에 뭐 다른 거 심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갈수록 계속 관심도가 줄어들고 와인의 종류가 5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빨간 포도 그거 가지고 만든 와인이 레드 와인이고 그 다음에 백포도 그거 가지고 만든 화이트 와인 이게 영어의 어원적인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파클링 와인은 와인에다가 탄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버블링한 거 이게 스파클링 샴페인이 들어가죠. 대표적인 게. 그 다음에 로제 와인은 그 적포도 거기에서 발효할 때 껍질을 걷어내요. 그러면은 그 안에 그 과육 있잖아요. 빨간 그것만 가지고 발효를 하면은 핑크색이 나와요. 핑크색. 일반 껍질까지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껍질에 있는 색소,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폴리페놀 이런 것들을 추출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이 로제 와인은 핑크빛이 돌게 처음에 집어넣어서 발효할 때 껍질을 걷어내고 그 안에는 과육만 가요. 그래서 색깔이 핑크색으로 나. 이따 뒤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이스 와인인데 이 아이스 와인은 여기에요. 겨울철에 포도를 그냥 놔둬요. 필드에다가. 그러면 눈이 내리고 하면은 얘가 포도가 쪼글탱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분이 날아가서 이게 농축이 되잖아요. 그러면 브릭스 이꼬르 당인데 당이 높아져요. 그걸 걷어다가 고농도로 담금을 하면 굉장히 단맛이 나요. 그래서 아이스 와인이 그거예요. 그래서 제법에서 가장 비싼 게 바로 아이스 와인이에요. 그래서 아이스 와인은 보시면은 와인샵 가시면은 이렇게 약간 슬림으로 돼가지고 조그마한 병에 굉장히 비싼 와인이고 아이스 와인. 그래서 이 5가지 와인을 어떻게 구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당도에 의해서 이게 맛이 단맛이 없으면 드라이, 단맛이 좀 있으면 스위트, 그 다음에 그 중간 것은 미디움. 그러니까 드라이 와인, 스위트 와인, 미디움 와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바디는 입에 넘길 때 이게 꾹 이게 꽉 차는 느낌 아니면 약간 가벼운 거 그 다음에 조금 중간 정도의 맛 마찬가지로 이게 풀바디냐
미디움 받느냐, 라이트 받느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와인은 기본적으로 이것만 아셔도, 이 장표만 아셔도 마인드에서 이 편히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건 기억을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포 양에 따라서 라이트 와인, 스파클링 와인, 포티파이드 와인. 이 포티파이드 와인은 어원적인 면이 원래 와인에다가 그 멀리 갈 때 와인이 변질되거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다 브랜디를 넣거나 고농도로 알코올을 높이는 이게 바로 포티파이드 와인. 그래서 이 로제 와인 색깔을 제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색깔이 갈수록 이렇게 진한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껍질을 바로 이 발효하면서 금방 걷어내면은 아무래도 색깔이 연해지고 좀 더 숙성시키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깔이 진해집니다. 근데 원래 와인 하면은 적포도 검붉은 그 와인을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제 와인 특징은 병을 보면은 이쪽에서 저쪽이 보이는 게 보통 로제 와인 특징이에요. 근데 일반 와인은 안 보이잖아요. 그 완전히 검붉어가지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스파클링 와인은 아까 저기 탄산을 집어 넣는 건데요. 이게 원래 오리진은 프랑스의 그 상파뉴 지방에서 만드는 게 그 어원입니다. 그래서 샴페인이라는 그 우리말로 저기 약간 변형이 된 건데 이게 샴페인이라고 있잖아요. 이 상파뉴 지방에 거기서 만든 그 스파클링 와인 자체가 바로 이 오리진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축하할 때 샴페인 터트릴 때 이 상파뉴 지방에서 유래가 된 이건데 이제 이것도 단맛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렇게 저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약간 단맛이 있는 것을 세기라고 하고 아주 단 것을 두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 스파클링 특히 상파뉴에서 만든 와인 그 밑에 레이블에 보면은 이게 다 써 있어요. 이게 브리트냐 세기냐 그게 다 써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스 와인이거든요. 이게 겨울철에 그냥 눈 맞춰가지고 그냥 영하 속에서도 포도알 속에 수분을 얻어서 당물 농축한다. 그래서 이게 겉마른 것을 갖다가 포도주만 모아가지고 와인 양주 하면은 당이 워낙 높기 때문에 굉장히 달아요. 그래서 레드 와인이냐 화이트 와인이냐는 제가 알기로는 포도의 품종이 수백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정리한 것은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포도 품종 이걸 정리를 한 건데 이게 바로 이제 가장 그 와인샵에 가든 뭐 이렇게 마트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 앞에 그 상표에 보면은 까베르네 소비뇽 레이블 그 밑에 상단 위에 보면은 반드시 와인 품종을 적혀 써 있더라고요. 거기 보시면은 아마 가장 많이 써 있는 게 이게 까베르네 소비뇽이 써 있을 거고 멜로가 써 있든지 부분적으로는 시라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이제 각 지역별로 잘 나오는 포도 품종을 이렇게 믹싱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아까 말씀드린 저기 스페인이나 칠레에서 가지고 온 거에서 확실히 이게 많습니다. 까베르네 소비뇽하고 경상공장에서 품종 중에 이 레드 와인은 까베르네 소비뇽, 그다음에 화이트 와인은 샤도네. 그래서 화이트 와인의 품종이 샤도네, 리슬링, 소비뇽 블랑, 피노그리, 이거 뭐라고 그러냐? 비오그니요? 머스카토. 이게 이제 와인 품종이거든요. 그래서 와인의 상표를 보면은 와인 품종의 상표명이 있고 와인 산지의 상표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뭐 많은 거 아셔도 머리 아프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그 화이트 와인 품종 중에서는 샤도네라든지 리슬링이 가장 많이 쓰이는구나. 그 다음에 레드 와인 중에는 까베르네 소비뇽과 멜로가 많이 쓰이더라. 이렇게 그 정도만 이해하셔도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와인을 봤더니 역시나 이제 레드 와인 1, 2, 4번인데 까베르네 소비뇽과 멜로가 가장 많고 특이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스페인 중부에서 나오는 화이트 와인 중에 에이렌이라는 품종이 가장 많이 쓰이더라고요. 앞에 샤도네도 있지만 그래서 샤도네보다도 여기 지금 5번째 샤도네가 있는데 이 에이렌이 굉장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드는 마주앙 화이트가 이 바로 스페인에 있는 에이렌을 가지고 브랜딩에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주앙 화이트를 드시면은 바로 에이렌이 들어있는 와인을 맛보시는 거 똑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일명 머르포도라고 MBA라고 있어요. MBA. 뭐 무슨 경영자 과정이 아니라 머스켓 밸리 A인데 이게 일본에서 약간 좀 변형돼가지고 품종 개발을 한 거예요. MBA.
그래서 얘는 정확한 병명이 머스켓 밸리 A라는 품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캠벨 얼리라는 데 영동 저기 옥천, 영동 그쪽에 이제 더 내려가면 대구에 영천 뭐 해가지고 그쪽에 경산 거기가 이제 옛날에 와인 산지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져 버렸는데 캠벨 얼리라는 제품이 거기 품종이 좀 많이 재배가 됐었죠. 진판대. 이 진판대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 이제 나파밸리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 와인, 로제 와인으로도 많이 만들더라고요. 이런 품종들이 있고 보시다시피 포도 어떤 아래 굵기라든지 품종들이 좀 다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와인 품종은 대부분 알이 좀 굵고 좀 단맛이 좀 없는 그런 게 많고 이제 와인용으로는 알이 좀 적으면서 단맛이 좀 진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일조량이라든지 다른 그 강수량, 강우량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마주왕이 탄생한 거가 1976년도에 76년도에 그 런칭이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한여름에 재배 그 포도 양조를 할 때 보면은 저기 대구대학교 저기 삼거리 하양 삼거리부터 이 트럭들이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와인 저기 양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나게 와인 저기 붐을 일으켰던 때가 그래서 이제 그때 나온 거가 마주왕 와인이었고, 마주왕을 지으면서 그 전에 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신부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성찬을 전례할 때 외국 와인을 사다가 이거 했는데 어차피 우리가 하니까 그러면 마주왕을 가지고 한번 이 교황청 여기 가서 검증을 한번 받아봐라 해가지고 이 보니까 그렇게 나쁜 와인도 아니고 해서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쓰자 해가지고 그때 넘어온 거예요. 미사주가 여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서울 여기 가가지고 주교에 가가지고 검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야 우리나라 와인은 그러면 특별히 이렇게 마주왕으로 하자. 제가 알기로도 이거 만들어서 원가가 100원이면 저 만드는데 한 150원 들어가고 그냥 만들어서 줬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만들어가지고 돈 못 벌고 그냥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내려오다 보니까 두산에서 롯데로 와서도 지금 예전처럼 그렇게 또 유언도 있었고 해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지금도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76년도 이후에 이제 그 카톨릭 그 성찬의 제사주로 이 마주왕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경산에서는 아까 그 대표적인 그 성찬 그 국내산 화이트 와인 그걸 만드는 거가 사이벨이거든요. 그 사이벨을 갖다가 포도 축성식을 해요. 그러면 거기 하양 그 저기 교구 하양 성당 그 신부님 모셔다가 이제 포도 놓고 이제 같이 신자들 와가지고 포도 포도 축복식을 해요. 그래 그놈을 가지고 이제 저기 화이트 와인을 담는 그게. 그래서 그 지하에 가시면은 그 카톨릭 그 저기 탱크가 전용으로 한 두세 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 들어가지 말라고 쳐놨는데 저만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일부러 찾아보시면은 제가 그 박근혜가 와도 여기 못 들어간다. 제가 장담하죠. 왜냐면 저기 스톱이니까. 제가 이제 제끼고 이제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이게 그래서 마주왕의 그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미사주하고 이 파는 거하고 병 쉐입이 달라요. 미사주는 따기 좋게 스크럽으로 이렇게 딱 따요. 근데 이것은 코르크예요, 코르크. 그러니까 신부님이 이거 할 때 그거 따라서 해가지고 뻥 해가지고 신자들한테 뭐 이벤트 하는 거예요. 이제 화이트 품종인데요. 이런 그 샤도네, 리슬링, 이 샤도네를 갖다가 샤르도네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보통 샤도네 또는 샤르도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마주왕 미사주로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그 유럽 와인 생산 비율 보면 유럽이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아시아 중에서도 어디신지 아세요? 와인 예상외로 중국이죠. 우리가 중국이 뭐 그 빠이주라고 백주만 만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주도 많이 만들고 와인은 아시아에서 더 먹어요. 그 우리가 모르는 그 많은 제가 있습니다. 이 테루아라는 게 프랑스 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한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와인이 있어요. 근데 와인 그 안에 와인을 속성을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그 포도 품질을 영향을 주는
모든 그 주변 요소가 바로 떼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토지, 성질, 토양의 뭐 어떤 그 지형의 그 위치,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나름대로의 그 특징이 뭐가 있네. 하여튼 이걸 망라를 해서 때루아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즉 포도밭의 흙, 물, 바람, 이 때루아가 결국은 좋은 와인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와인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포도의 품종, 이게 어떤 게 있고 원산지에 때루아에 영향 주는 게 뭐 있냐. 그래서 이게 와인 만들면 색이라든지 향, 맛, 숙성도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일조량이 영향을 주는데 일조량이 많으면은 껍질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이 플러스로 된 거가 이제 좀 잘 이렇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알은 좀 작아요. 그 다음에 당도는 높아지고. 그래서 이런 포도를 가지고 술을 빚으면은 색이 진하고 산도가 낮고 거친 탄닌이 있고 무거운 농도를 가지고 있다. 와인의 농도를 결정하는 요소, 즉 와인의 그 레드 와인을 예를 들었을 때 여기에다가 이제 와인을 따로 가지고 한 잔 이렇게 마셨을 때 딱 마시고 난 다음에 이게 맛이 어떻다, 이 바디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결정하는 게 이 안에 있는 떫은 맛, 아까 그 껍질에서 나오는 폴리페놀이라든지 안토시아닌, 그 색소의 총합체 이런 거가 탄닌인데, 이 탄닌하고 산도, 알코올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와인의 농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가 있는데, 그 드셨을 때 물맛이 나는 거가 바로 이제 라이트 바디, 물맛처럼 그 느낌이, 그 다음에 조금 마셨는데 약간 좀 우유처럼 약간 뭔가 좀 진한 것 같다. 이게 보통 미디움 바디의 기준이 되고, 풀 바디는 막 막걸리처럼 걸쭉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와인 이 세 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것을 갖다가 연상해서 이게 라이트 바디, 미디움 바디, 풀 바디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문적으로 이야기거리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보통 향의 종류가 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1차, 2차, 3차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와인을 발효를 하면서 뭐가 필요해요? 와인, 포도가 필요하잖아요. 포도를 어디서 재배해가지고 가지고 가면 포도에서 고유에 나오는 향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아로마야, 아로마. 그냥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게 아로마. 근데 이 포도를 가지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한 다음에 숙성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부케. 이 부케가 이거 던지는 부케도 있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이게 와인에서만 쓰는 전문 용어예요. 부케. 그러니까 유식한 사람은 딱 맛을 보고 부케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약간 좀 불편한 사람은 뭐 향은 진하네 뭐 무식한 사람이야. 거기서 이 언어 선택에 그 자기 높낮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케가 이제 그런 거고요. 와인 숙성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오는 향은 부케라고 합니다. 발효 중에 나오는 것도 부케라고. 그래서 이 아로마하고 부케를 다 합해서 얘를 노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아로마는 뭐고 부케는 뭐고 노즈는 뭐다. 그것만 구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표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아로마는 포도 자체에서 나오는 향기, 그 다음에 포도 품종을 전문가들은 그걸 가지고 추정을 해요. 근데 부케는 이미 이제 발효해서 술을 만든 거가 숙성돼서 따라가지고 이제 진짜 음용을 할 때 정말 숙성된 맛이 나온다 안 나온다, 이게 바로 부케. 와인에 사용되는 도구, 이거 혹시 많이 보셨어요? 와인을 딸 때 오픈하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이건 이제 가장 그 저가인데 그냥 이 송구처럼 돌려가지고 이렇게 빼는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 나중에 뺄 때 와인이 튀어가지고 못 버리면은 본전도 못 찾고. 이게 소믈레 오프너라고 여기 칼이 있고 이게 코르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2단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1단하고 여기 2단으로 돼가지고 돌려가지고 걸어서 한번 올린 다음에 다시 조금 돌려가지고 다시 2단을 이렇게 올려요. 그래서 편히 따는 그 소믈리에 그 오프너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초보자들한테 적당한데 그냥 집어 넣어가지고 스크루처럼 돌려요. 그리고 이제 얘가 쭉 올라오면은 다시 밑으로 쫙 막여야 이렇게 올라와요.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소라고 해요. 아소. AHSO. 이 어원 유래는
여기가 지금 크기가 틀려요. 얘는 길고 작잖아요. 이게 코르크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코르크 안에가 이쪽 끝에 부분하고 한쪽은 길고 한쪽은 여기다 집어 넣어요. 그리고 돌리면 이게 잘 타져요. 수분이 없어도 보통 물기가 없는 그 젖지 않은 것은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부스러기가 막 들어가고 딸다가 이거 먼저 네가 먹고 내가 먹고 그 좀 지저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아소가 그 유럽 그 프랑스라든지 이런 데서 오래된 묵은 와인을 딸 때 저장 오래된 거 아주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보기가 힘드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이 코르크 깨지기 쉬운 거 전문용어로 일단 이걸 땁니다. 아소. 그래서 아소가 왜냐면 이런 거가 그런 것까지 해. 아소. 그래서 써. 아니 진짜라니까요. 써. 아소.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아소. 아소. 이거 아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건 커터. 그 보통 호일 옆에 이렇게 호일로 씌우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가지고 이게 여기가 롤이에요. 롤. 이렇게 이걸 돌리면은 커터가 나이프로 이렇게 찢어야 되는데 그걸 돌리면은 이게 그때 이제 찢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코르크를 따는 거죠. 빈티지가 오래된 와인속 좋다. 빈티지가 뭐예요? 그 와인에 보면은 이 앞에 상표가 있는데 항시 여기에 연도가 들어있어요. 만약 2006년 또는 2013년, 뭐 예를 들면 1986년. 이게 뭐냐면은 이게 빈티지예요. 포도 수확 연도가 빈티지예요. 그래서 와인을 담을 때는 포도 수확 연도를 항시 기록하게 돼 있어요. 레이블에다가. 그 수확 연도 포도를 가지고 담는 거가 바로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와인을 마실 때 고상하게 레드 와인하고 붉은 고기 먹어야 되냐, 화이트 와인 그러면 꼭뭐 회하고 이렇게 먹어야 되냐인데 저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소믈리에가 음식 상생이라고 그 아까 말씀드린 레드 와인을 보면은 그 드라이 와인, 그 다음에 미디움, 스위트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맛이 많은 와인을 무슨 예를 들면 감자 동그랑탕처럼 이렇게 단맛이 있는 거하고 맺히면 단것과 단것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지간하면은 음식 자체가 이제 담배가다 보니까 이 와인 종류는 어느 음식이든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근데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굳이 어떤 와인이 뭐 치즈하고 또는 뭐하고 맞는다 이런 것을 굳이 억지로 가져갈 필요 없고 이제 소믈리에들 이야기하는 것은 음식 상성에 의해서 맛의 아까 그 단맛과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한을 하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뭐 가급적이면 화이트 와인이면 하얀색 가루 같이 매칭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레드 와인이면 스테이크가 뭐 빨간색이니까 그거 매칭하면 괜찮겠죠. 디켄팅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상등액을 분리하는 걸 디켄팅이라고 해요. 우리가 와인을 오래 놔두면은 밑에 침전물이 가라앉는데 그게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하는 그게 주석산염이에요. 여기 나오네요. 와인의 침전물을 제거하고 산소와 집중을 돕는다. 이 친구가 따는 건 뭐냐면은 원래 와인을 갖다가 이 디켄터에다 집어넣어요. 넣어가지고 여기 따면은 밑에 침전물이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이게 침전물 자체가 주석산염이에요. 주석산염. 이 주석산염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침전물이 많을수록 디켄팅하여 제거해서 그 상등에만 넣는 게 좋죠. 근데 이 침전물을 먹으면 문제가 있느냐? 전혀 해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와인 전문가들은 그걸 와인의 다이아몬드라고 해서 일부러 찾아 먹어요. 근데 집에서 포도 갈아가지고 그 농축해가지고 즙 짜가지고 이 파우치에다 넣어가지고 하면 가끔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여과가 덜 돼가지고 오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렇다라고 그 포도즙이 그러면은 베스트냐? 제가 볼 때 베스트겠죠.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좀 다르긴 한데. 그래서 와인을 드실 때는 왜냐면은 여기에 침전물이 있으면은 드실 때 뭐가 이렇게 뽀글뽀글하게 나오니까 상등에만 드시는 게 맞죠. 그래서 2단으로 이렇게 그래서 와인을 밑에 침전물을 안 흘러보내게 하기 위해서 상등에만 분리하는 게 바로 디켄터다. 그리고 이 자체를 디켄팅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와인 쪽인데요. 뭐 딴 동네까지 가기는 너무 와인 하면 이제 산지가 프랑스 쪽이다 보니까
유명한 산지가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이제 저기 있는 이 보르도 지역은 와인이 그 여러 가지 와인을 갖다 블렌딩해서 보통 만들어요. 그리고 이쪽 부르고뉴 지방은 그 단일 품종으로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병 쉐입이 조금 달라요. 왜냐면은 보르도 지역은 이 병 한번 보세요. 목선 이거하고 부르고뉴의 이 선. 얘는 목이 이렇게 길다가 이렇게 옆으로 이제 숄더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얘는 약간 연하게 이렇게 쭉 내려와 있잖아요. 여기 부분 이 숄더하고 여기서 내려와서 이렇게 완만하게 내려. 이건 뭐냐면 얘네들은 보르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와인을 섞다 보니까 밑에 침전물이 많이 가라앉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병을 쓸 때 이 숄더에서 걸러지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별로 침전이 없으니까 쭉 빠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병 쉐입을 보면 이것은 저기 보르도 지역 와인이구나. 이것은 저기 부르고뉴 지역 와인이구나. 저는 보면 알아요. 이게 지역이 어디 건지. 그래서 이 병을 보고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와인이 있다는 거죠.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 윗부분을 립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와인 중에서 가장 바깥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저기 면적이 가장 넓은 거. 여기보다 여기가 더 가장 길잖아요. 여기를 보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줄기, 스템, 베이스. 그 다음에 와인 잔을 잡는 방법인데요. 와인 잔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와인 잔을 이렇게 잡는 법은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 지금 레드 와인을 설명을 해주는 이야기 뭐냐면은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음용하는 온도가 달라요. 레드 와인은 실온 20도에서 22도 사이에 와인을 마셔요. 근데 화이트 와인은 더 차게 마셔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 아이스 와인이나 스파클링 와인은 더 차게 마셔요. 여기는 지금 레드 와인인데 레드 와인은 실온인데 여기를 잡으면 어디에 이 손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안 잡는 거예요. 레드 와인은 여기 스템을 잡든지 베이스하고 연결을 이렇게 잡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잡을지 안 잡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상식을 말씀드렸어요. 와인 잔이 클수록 좋은 거 이런 건 아니고 이게 샴페인이냐 스파클링 와인이냐 아니면은 아이스 와인이냐 화이트냐 레드 와인에 따라서 잔이 또 달라요. 왜냐면은 이 향을 맡기 위해서는 샴페인 같은 경우는 탄산이 올라오면서 이 구경이 크면은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구경이 짧은 거예요. 그리고 레드 와인 같은 경우는 아까 쉐입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돌려가지고 향이 쭉 올라오는 것을 한쪽에 더 이렇게 모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레드 와인이 이런 쉐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인이 있어요. 그런데 와인이 들어있는 이 수위 있잖아요. 수위라고 할까요? 그 높이 이거하고 코르크 이 사이 공극이 있어요. 이걸 이제 얼리지 레벨이나 또는 쉽게 하면 헤드 스페이스라고 해요. 헤드 스페이스. 이 헤드 스페이스가 벌어질수록 어떻게 되죠? 날아가겠죠. 고급 와인일수록 이 헤드 스페이스가 더 이렇게 멀어져요. 그런데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가 이렇게 멀어진다는 것은 뭔가 증발한다는 거예요. 그런 와인은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얼리지 레벨이라고 이게 그 어떤 기준이 되냐면은 그 와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급 와인에서는 이게 묵은 기간을 나타내는데 예를 들면은 뭐 프랑스에 오랫동안 저장해놓은 그런 와인들이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고급 와인인데 들어온 지 뭐 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날아갔다 그러면은 의미 없는 거죠. 그런 거 고르면 안 된다. 그 와인 마시는 온도를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스파클링 와인이 보통 5에서 10도에서 음용을 합니다. 보통 아이스 콜드 상태에서 시원한 상태에서 들어가니까 5에서 10도는 굉장히 차가운 거죠. 번외적으로 맥주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맥주를 집에서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은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맛이 없어요. 어디다 놓고 드시면 맛이 김치 냉장고에 넣고 드시면 왜 그러냐면은 김치 냉장고는 그 락테이시드 그 젖산균을 생성하기 위해서 온도 프로그램이 달라요. 냉장고하고. 그래서 맥주를 시원하게 드시려면은 냉장고 말고 김치 냉장고. 근데 김치 냉장고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김치 냉장고는 더 약간 차가워요. 근데 그게 맥주 온도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맥주 마시는 거하고 김치 냉장고에 냄새 안 배게 해서 넣어놨다 마시는 거 하면 나중에 비가 보여줘요. 굉장히 그 맛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이 와인도 스파클링 와인 자체는 온도가 낮은 상태에 드셔야 된다. 그리고 화이트 와인은 7에서 14도. 그러니까 와인을 마시는 어떻게 보면 순서가 이렇게 맞아요. 그냥 온도가 차가운 거에서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거. 근데 어떤 분들은 레드 와인을 먼저 마시고 야 화이트 와인 줘봐, 야 아이스 와인 가지고 와봐.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화이트에서 이제 레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약간 좀 라이트, 로제 와인이나 이런 약간 라이트한 것이 12도에서 17도 이 정도가 좋은 맛이고, 조금 풀바디의 개념의 풍부한 와인들, 이런 와인은 약간 실온 한 20도 전후에 마셔야 이게. 그래서 잘 모르면 무조건 와인은 스텝을 잡고 드세요. 자신 없으면 가져는 따라가는 거. 이게 이제 오리진인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와인을 보실 때 와인을 따랐어요. 근데 이게 와인을 마시고 평가하는 순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와인을 따면은 첫 번째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냄새를 맡아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가 맛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이게 와인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향도 안 보고 오 좋네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와인의 기본은 와인 따면은 먼저 색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향을 맡으면서 마셔보고 놓은 다음에 아 이 맛이 어떻다 저떻다 표현하는 거예요. 손으로. 이제 와인 레벨 읽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와인 보면은 상표가 있는데 거기에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와이너리 그 이름이에요. 이게 샤또 라토르라는 와이너리 이름이고, 그랑비인데 샤또 라토르 이 자체가 상표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알코올 농도가 표기가 되고 빈티지가 1988년도까지 만들었다. 그 포도 가지고 만들었다. 그리고 용량은 750ml. AOC 등급에 의해서 아팔라시온 뭐 어디 지역 콘트랄레라고 써있지 않습니까? 빨갛게. 아, 이 정도 와인이면은 굉장히 정돈된 아주 유명한 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진 찍으네요. 이게 죽기 전에 먹어야 돼. 5가지 와인인데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나오는 5대 샤또 와인인데 굉장히 그 유명한 엄청난 와인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지금 와인을 따르지 않습니까? 여기 아까 와인 잔에 여기 보울이죠, 보울. 보울까지만 따르죠. 이게 무에띠아 법칙이에요. 근데 무에띠아가 뭐냐면은 나의 반쪽이라는 프랑스 말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따를 때 상식. 절대 이 보울 이상 와인을 따르면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와인잔에 2분의 1이나 3분의 1을 따라요. 보통 3분의 1을 따르고 맛있으면 그 다음에 좀 더 따라주는데 중심은 보울 이상 와인을 넘치게 따르면 안 된다. 돌려야 되니까. 왜냐면 넘치면은 이게 버리잖아요. 그 와인 이렇게 딸 때 이렇게 저 보통 이렇게 소주 따는 것처럼 따라가지고 이렇게 놓으면은 드로핑이 되잖아요. 흘리잖아요. 와인 딸 때 기본적으로 따다닥 따르고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 이게 살짝 돌리죠. 살짝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살짝 돌려요. 이걸 레드 와인 따면서 이렇게 따다다닥 해가지고 나중에 끝날 때 이렇게 싹 돌려가지고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놓는 그게 와인을 따는 방법이에요. 와인을 따라주는 순서가 호스트가 어떻게 따냐면은 여자 레이디 퍼스트예요. 여자 먼저 따르고 그 다음 두 번째 남자가 얘 따라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얘는 지나가서 여자 두 번째 따라주고 호스트가 제일 마지막에 다시 돌아와서 남자 따라주는 다음에 자기가 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와인의 에티켓은 여자 퍼스트예요. 와인을 주문할 때 내가 오늘 와인의 이런 종류를 마시고 싶다. 그러면 순서를 스파클링 와인을 이유는 뭐냐면 아까 온도가 낮은 순서 있잖아요. 그리고 단맛이 없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탄산이 있는 와인을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생각이 나시면은 레드보다 화이트를 그 다음에 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제로 들어가야 돼요. 레드보다. 그 다음에 레드 시키고 디저트 와인은 다니까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와인을 시키는 순서가 이게 맞아요. 와인을 이렇게 상대방하고 이렇게 저기 마주치잖아요. 근데 건배할 때 부딪히는데 건배할 때 깨지기 쉬운데요. 여기. 끝에. 근데 예, 그래서 우리 같이 이렇게 건배할 때 건배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게 클링킹이 뭐냐면은 똥 소리 나게 하는 걸 클링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와인의 클링킹은 이 보울 있잖아요. 보울로 마주치는 가운데. 소리가 여기 부딪히는 소리하고 보울과 보울끼리 이렇게 살짝 부딪히는 소리가 달라요. 그리고 와인을 이렇게 표현할 때도 15도에서 30도 정도만 기울이지 이렇게 완전히 누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와인을 이렇게 누였을 때 여기서 흘러나오는 이 자체가 레그라고 하는데 LEG 다리라고 레그라고 하는데 좋은 와인일수록 이 레그가 천천히 흘러요. 이 정도로 해서 제가 상식적인 부분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